증권시장의 모든 사실적인 데이터들을 아는 것만으로 코스톨라니는 만족하지 못했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때로는 증권시장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표이다. 이 책은 증권시장의 비밀을 환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책은 결코 교재가 아니며 그가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하나의 이야기책이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제가 골랐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저는 감명 깊게 읽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인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도 꼭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리뷰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이 책은 총 1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매력,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한 대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지혜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라고 자잔 얘기하고 있고요. 증권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온통 혼란만이 가득하다. 그리하여 대개는 주가지수가 먼저 변하고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주가지수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급조된 이유들로 주가는 그 하락을 뒷받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의 감소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또 그 결과 증권 시세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사람들은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 침체에 지임을 하며 걱정을 한다. 자꾸만 커지는 무역지수 적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가 하면, 너무도 많은 수출은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의 지표들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변동성들을 가졌었는데, 그 뉴스들을 매일매일 살펴보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어떤 뉴스들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같은 성격의 뉴스가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주가가 먼저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 그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근거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전문가의 기분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증권시장은 자주 술 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의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의 뉴스에 웃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권시장을 너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 뉴스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의 방향성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고요.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그동안 내가 쌓은 경험들과 결론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 독자들 앞에 내놓기로 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학교 강의식의 엄숙함이 아닌 커피숍 테이블에서 하는 강의 형태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커다란 심리게임인 증권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챕터를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돈의 매력.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보상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돈은 사회적 야망을 가졌으나 자신들의 결정적인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준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가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현금을 가져라. 돈의 세계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돈은 방사능 물질이다. 돈은 인간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의 추한 성질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파리에 살 때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다. 만일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문의 열쇠, 돈을 갖지 못하면 파라다이스를 지척에 두고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리하여 내 결심은 확고해졌다. 돈을 벌자.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예전에 정말 호화로웠던 파리에서 생활을 바탕으로 저자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증권시장의 철학은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다. 증권시장에서의 초창기 시절은 특히 나를 흥분시켰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카지노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돈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이것을 느끼고 붙잡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했다. 그런데 내 사부인 그 신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호화별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이 1평방미터당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의 밀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증권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처럼 나는 확실한 자본주의자들 틈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갔다. 말하자면 나는 파리에서 돈을 숭배하는 새로운 직업을 얻은 것이다. 이곳의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만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의 실패했던 증권가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저자는 주가가 하락해서 바닥에 있을 때 대중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때 투자를 시작해서 상승장을 즐겼다라는 것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연히도 나는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약세장 투자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측면이 있다는 걸 1932년 그 유명한 이바크리커 은행이 파산했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나의 윤리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약세장 투자로 성공한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때 나는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지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처럼 일반적인 행복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저자는 너무 약세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강세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국가의 적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가의 적 코스톨라니라는 제목입니다. 바람직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대중 심리적 분위기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을 조금이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30년 가을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커다란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때 증권시장 역사상 최악의 붕괴 중 하나인 오스트릭 폭락이 파리 증시를 뒤덮었다라고 합니다. 오스트릭이라는 사람은 신용으로 많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장을 교란시켰고 오스트릭의 회사들은 이후에 파산을 했으며 폭락은 오스트릭 외에도 약 15개의 증권회사들을 문 닫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와 수많은 중개인들, 모든 종류의 채권자, 고객의 친구, 그리고 얌전한 사업가들, 그리고 매우 평판이 좋았던 2개의 오래된 은행도 함께 파산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때 오스트릭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파리에 정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베르토 오스트릭 때문에 전 세계가 화염에 입사했지만 이와 반대로 나는 계속되는 투자 이윤에다 오스트릭의 붕괴에 대한 내기 게임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고발장에 의하면 내가 프랑스 연금 주식과 국가 채무 그리고 프랑스화에 대해 투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고, 저녁에 나는 라디오에서 국가 채무에 대해 투기를 한 혐의로 헝가리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는 방송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식의 시세가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주변의 현상을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자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발전된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선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내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았다. 증권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일부러 자기 체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시세를 알리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식을 사두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주가는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폭락장, 이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의 시세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이런 주가들을 보지 않으면서 이 기간을 버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주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하락 구간이 있었을 것이고, 이 하락 구간에서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무너진다면 여기에서 결국 손절을 하고 또 이 하락을 버티지 못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잘 읽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와 거지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절약이 결코 최고의 미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절대로 빚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대출 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에서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자나 또는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 더 큰 하락이 오게 되면 버티지 못하면서 손절을 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공포에 휩싸이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그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절대로 빚을 지지 말고 자기의 돈으로, 안전한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온전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처음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결국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주식격언에 보면 여유자금으로 투자라는 얘기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내를 가져야 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가 자신의 구자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 역시도 그렇다. 나는 내 구자에 대해 한 번도 결산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면 거의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느긋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돈에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는 번영하기 위하여 돈을 필요로 하며 복지가 향상되면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돈과 자본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챕터 1, 2, 3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가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어떤 이유거리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사를 보면서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가치의 본질 또는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파트 3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책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나 이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리고 투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려면 채널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